그 5개 전투구 체제로 바꾼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왜 바꿨냐 하면 시진핑의 장악력이 약해진 반증일 수도 있고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치라고 그랬지. 오늘 모신 분은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그 시진핑 주석과 관련해서 군부와 관련된 동향들 해가지고 뭐 좀 이슈가 많이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뭐 그렇습니다. 허웨이동 상장 뭐 비롯해서 본인이 직접 한 그 발탁한 군 수뇌부들을 좀 교체를 했다, 네. 경질을 했다 해가지고 군부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세력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결국은 이제 시진핑 주석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낙마를 하고 경질이 된 거니까 이런 것들을 더 그립감이 강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시각도 있고, 예전 같으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크게 이렇게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았는데 네. 분명히 예전보다는 좀 장악력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시각이 있는데, 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그 중국 공산당과 군의 관계를 설명을 드리면, 네. 중국 군은, 인민해방군은 당의 군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과 같은 위치에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군부 내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그게 당의 최고 지도자한테 직접 도전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라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진핑 체제는 2012년에 18차 당대회로 시작을 해서 네. 그 당시에는 이제 호진타오나 장저민 계열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나서 2017년 19차 당대회, 2022년 20차 당대회를 겪으면서 사실은 다 자기 사람으로 바꿨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인물들도 전부 시진핑이 낙점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허웨이동은 지금 그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서 서열 3위고, 그 앞에 이제 늘 이런데 많이 언론에 회자되는 장여시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장여시아가 군권을 완전히 장악을 해서 소위 시진핑과 이 대척 관계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있지만 시진핑 체제가 특히 군부 체제를 만들면서 어떻게 만들어놨냐 하면, 중국 군부에도 계파가 있거든요. 네. 그 계파라는 게 뭐 이렇게 옛날부터 막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시진핑은 복건성에 오래 있었어요. 이 복건성이라는 성은, 후지엔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성은 대만 해협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을 두고 대만을 마주보고 있는데, 이쪽 지역, 그러니까 대만 작전을 관장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복건성의 30일 집단군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출신들을 본인이 이제 중앙으로 오면서 다 등용을, 그 고위직에 등용을 한 거고요. 또 하나의 세력은 월남전 참전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79년에 중국과 월남이 전쟁을 하거든요. 네. 베트남이. 그때 이제 월남전 참전파. 그러니까 이 둘은 똑같이 시진핑이 낙점을 했더라도 내부에서 투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관계는 이게 기본적으로 내부 투쟁이고, 어쩌면 충성 경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시진핑을 가운데다 가운데 두고. 두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진핑이라는 최고 지도자가 이런 것들을 밖으로 안 새 나오게 하면서 하는 거가 이제 완벽하게 장악을 하는 거라면, 네. 이런 얘기가 새 나온 거는 장악력이 조금 떨어진 거는 있지만, 이런 다툼이 시진핑한테 뭐 소위 권력의 직접적 도전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뭐 타협을 또 그 군부의 말을 더 들어주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시진핑의 권좌를 아주 직접적으로 위협을 하거나 오히려 그런 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20여 명이나 군장성이 낙마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원인은
그 이제 결국 충성 경쟁 혹은 그 파벌 경쟁이라는 거는 상대의 약점이 있을 때 그걸 자꾸 공개화시키고 그걸 책임을 묻고 하면서 낙마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 책임, 낙마한 직접적 원인은 어떤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시진핑 체제는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군에 대한 자신의 군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을 잘 그 통제하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아버지 시중시는 혁명 원로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야전에서 같이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시진핑 자신도 첫 번째 사회에 발을 들일 때 아버지가 안배를 해줘서 그 당시에 국방부장인 耿비아오의 비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주 군부하고 뭐 또 관계가 없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2015년 12월 30일에 중국 군을 개편을 합니다. 시진핑이. 네. 굉장히 숫자가 좀 미묘하죠. 아니 12월 30일 날 무슨 개편을 해. 그러게요. 기습 개편을 한 거예요. 아, 7대 군구를 5개 전투구로 바꾸고 상당 부분의 그 사람들을 갈죠. 그게 네. 이제 장저민파라든가 후진타오파의 소위 영향을 받고 있던 장성들을 갈고 이제 그 5개 전투구 체제로 바꾼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왜 바꿨냐 하면 미국 같은 육해공 연합 작전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군대로 양성하겠다 이러면서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2포병이라고 이게 핵이나 미사일을 관장하는 거를 로켓군을 창설을 합니다. 아, 네. 네, 로켓군 전략지원부대 이런 걸 창설을 하는데, 이 로켓군이라는 거는 이제 미사일 기술을 다루는 거니까 아무래도 최고 과학 기술을 다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기술의 도입이나 이런 걸 둘러싸고 부정부패가 상당히 만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다른 데는 그냥 훈련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무기를 다루는 데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 전에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에서는 장비 발전부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장비 체크하는 데인데, 그 사실은 짱요시아라는 사람도 거기에 지금 2인자로 불리는 군부 2인자로 불리는 짱요시아도 거기 장비 발전 부장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전에 낙마한 리샹푸라는 그 소위 국방부장도 장비 발전 부장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미야오화라는 시진핑의 아주 신복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정치위원으로. 이 미야오화라는 사람이 아마 그런 것들을 조금 조사를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군이 어려워지지 않냐. 그래서 사실 미야오화가 낙마를 해요. 네. 이 리샹푸를 낙마시키고 자기도 이제 낙마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내부 권력 투쟁의 성격이 조금 어쨌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체제를, 그게 작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1년째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시진핑이 진노하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재작년 말에 미국의 한 공개 보고서에 중국 인민해방군에 대한 현실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아, 그거는 안에서 누군가 누가 제공자가 유출했다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더 깊게 이거를 조사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내부 투쟁도 더 네. 일어나고 막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큰 범위에서 보면 문제가 소지가 있는 사람들을 다 솎아내는 작업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래서 아마 시진핑이 다시 한번 친정 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하기 위한 시도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노출이 되고 이러는 것들은 시진핑의 장악력이 약해진 반증일 수도 있고,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중국 인민해방군과 공산당과의 관계를 볼 때 직접적으로 이렇게 도전을 하고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은 안 간 거 아닌가. 물론 힘은 옛날보다 조금 장악력이나 이런 데서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밖으로 이미 보도가 되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물론 이용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반작용이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런 게 이 바깥으로 이렇게 노출이 돼서 나타나는 것 자체가 과거보다는 조금 장악력에 작전이든 뭐든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좀 시끄러워진다라는 거는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반발의 행위로서 뭔가 이 정보를 막 바깥으로 뿌리는 거잖아요. 뭐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을 한다고 네.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장비발전부, 뭐 로켓군, 뭐 이 첨단 군사 무기를 다루는 부서라고 한다면 중국의 그 어떤 현대화 군사업 이런 것들도 좀 지장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면은 또 대만 수복과 그러니까 대만 통일과 관련된 그들의 일정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예, 상당히 이제 그 군 현대화 발전에 어쨌든 여러 가지로 과학기술과 접합된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중국은 사실 90년대 말에는 군 전민 그래서 군수 기술을 민영화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영 군수 기업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군수 기업들은 사실 상당 부분이 민영화돼 있잖아요. 네. 이제 그 모델을 갖다가 다시 이제 군이 그 장악을 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민간 군수 기업들과의 관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이 구조에서 상당한 부정부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선천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거기에다가 과학기술 발전을 독려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아무래도 이 군의 뭐라 그럴까요? 권력의 집중도라고 그럴까? 그런 게 이제 주목받는 부서가 거기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쪽으로 사람이 또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내가 잘 어필을 해야 나도 승진이 되고 뭐 좋은 그러다 부서로 보면, 간다.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무슨 뭐 수뢰라든가 뭐 이런 금전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고리를 좀 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은 뭐 민간 이런 거 하지 마라. 사실 개혁 개방하고 나서요 군도 니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런 게 많이 그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북경 베이징에 가면 무슨 호텔은 무슨 군대가 하고 무슨 호텔은 공안부에서 하고 되게 웃겼어요. 웃기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나이트클럽도 있고. 그걸로 이제 자급자족을 했다. 그런 식의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그런 패턴이 있었다. 네. 그거를 이제 시진핑이라는 중국의 군 통수권자가 이걸 완벽하게 다잡으려고 하는데 그 전에 그런 흘러온 흐름들 그걸 한 번에 자르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이렇게 문제화돼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 내부 정비가 좀 복잡해진다고 하면은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만 통일이라는 어떤 그 내부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왜냐면 자기 그거를 그 명령을 인지하고 뜻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바뀌어 버린 거니까 어떻게 좀 지장이 있을까요? 그 지금 이제 서방 언론이나 이제 많은 또 서방 언론에서 노출된 거를 받아서 보도를 하는 보도는 사실은 본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시진핑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치라고 그랬지. 대만을 침공한다. 뭐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준비를 맞춰라.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전쟁 행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이길 자신이 있어야 사실은 그렇죠. 하는 거죠. 그리고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이게 오래 끌면 안 되니까.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의 교훈이 있는 거죠. 그게 원래는 이제 푸틴이 한 일주일 만에 그 복속을 시키고 괴뢰 정부, 꼭두가시 정부를 만든 다음에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3년 넘게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실천을 하려면 그 과정에서 대만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대만 관계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미국의 참전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나 혹은 뭐 다른 대통령이 나는 안 한다. 남의 나라 뭐 간에 전쟁에 안 끼어든다 이러면 할 수 없지만 대만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중요성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지도를 한번 그려보시면 네. 쭉 해안선이 있는데
일본 열도, 오키나와 열도 끝자락에 대만이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대만이 중국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면 이 거대 해안선에 그 미국이나 일본의 작전은 불가능하죠. 네. 그리고 이 대만 바로 위에가 우리가 잘 아는 센카쿠 열도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또 일본한테 직접적인 위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는 소위 현상 유지가 제일 핵심이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시진핑의 중국이 지금 이 대목에서 대만을 침공해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수 있는 것을 비교해 보면 지금은 조금 때가 아니지 않느냐. 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단 침공을 하면 침략자가 되고 그러면 바로 국제사회의 제재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게 되고 중국하고 러시아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러시아는 자원만 팔아도 버틸 수 있는데 중국은 물건을 팔아야 버틸 수 있는 나라고 에너지를 또 50%는 수입을 해야 되고 그중에 상당 부분이 중동에서 옵니다. 그 아라비아해나 홍해 여기를 해서 말레카 해협을 거쳐서 남중국 해로 들어오는데 이 말레카 해협 일대는 미국이 제해권을 장악을 하고 있다. 네. 그러면은 이런저런 계산을 해봤을 때 과연 지금 대만을 침공하고 그리고 그게 성공한다는 보장이 100%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그렇게 서둘러서 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중국 내부의 경제적 안정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급하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거를 눈을 밖으로 돌리려고 침공 행위를 하면 비상사태를 걸고 뭐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잘못되면 오히려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의 권좌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죠. 네. 일어날 수 있지만 시기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중국이 긴박하게 이거를 생각할 단계는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여러 가지 군 인사 교체와 관련해서 너무 그 대만 통일, 침공 이런 쪽과 연계할 필요는 없다. 네, 저는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보시는군요.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 지도자가 결정한다고 해서 금방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허웨이동 같은 이제 서열 3위 사라졌다는 이 군서열 3위 허웨이동은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사실은 대만 복속 전쟁이죠. 중국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통일 전쟁의 실질적인 계획의 이반자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없어졌다, 사라졌다, 낙마했다 그러면 그 스케줄에도 당연히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진핑 입장에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다면 이렇게 하지 않겠죠. 네.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조금 벗어난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국 군이 그 자체 상업 활동을 통해서 자급자족하는 그러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또 부정부패 비리가 있었고 하여튼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근절했다 해가지고 이제 모든 상업 활동에서 손을 뗐다는 발표가 있기는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을 받고 계속 활동 중에 있다. 그러면서 좀 오히려 좀 지하화되면서 이 부패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분명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군수 산업의 민간 산업으로의 전환 이건 이미 90년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네. 90년대 후반기에. 그러니까 3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동안에 형성된 이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그거를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 관성 법칙도 있고 뭐 경로 의존성이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한데 왜 이 대목에서 이렇게 하느냐.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본다면 그게 통제 밖의 형태로 움직일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메커니즘은 이미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예전부터 끊으려고 굉장히 오랫동안 애를 썼는데 결국은 그런 조직이 운영되는 것도 자금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런 소위 부정한 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축적된 자금으로 그런 게 움직이는 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그게 세력화되고 시진핑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한테 도전한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그걸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당분간 이걸 둘러싸고 시진핑은 계속해서 그런 소위 환부 도려내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이게 권력투쟁인지 아니면 소위 장악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도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양면성이 다 있다. 네, 이렇게 현재 저는 시점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네. 봐야 되겠군요. 그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 장유사 상장 이 장유샤를 정년을 초과하면서까지 군사위 부주석으로 임명한 데에는 어떤 임제의 어떤 한계 뭐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니냐. 믿을 만한 사람이 그만큼 없다. 그렇죠. 초기에는 어쨌든 그 20차 당대회를 하고 나서 중앙군사위원회를 배치했을 때는 네. 다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장효시아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인물 그룹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지만 칠상팔하 이런 게 있었거든요. 67살이 되면 그 소위 국가급 지도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중국에서는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사실은 이제 7명 지금 돼 있는데 이 국가급 지도자입니다. 네. 67세 이하만 한 번 더 할 수 있고 68세가 되면 그 직책을 더 못하게 돼 있는 게 네. 칠상팔하예요. 그런데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그걸 다 무력화시켰습니다. 그게 꼭 법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일종의 조례나 관례처럼 돼 있었던 건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능상능하. 능력이 있으면 올라가고 능력이 없으면 내려오는 거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꼭 이 지금 장효시아뿐만 아니고 사실 왕이 지금 우리 많이 외교부 장관 겸 정치국원도 나이가 오버됐습니다. 네. 그런데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을 만한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나이 고려하고 이러다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꼭 그 장효샤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장효샤 자체도 초기에는 어쨌든 시진핑이 믿는 사람이니까 했을 거다 이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중간에 뭐 변질이 되거나 또는 어쩌면 힘이 생겨서 도전 세력이 됐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중국 군부와 공산당 관계가 악화되거나 그렇게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미국 정보기관에서는 어쨌든 중국 군부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그 좌충우돌 헷갈리고 있을 때 문제가 막 발생하고 있을 때 이 틈새를 벌리기 위한 공작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움직임이 있나 봐요. 언론에서 다루는 거 보면. 뭐 사실은 계속 하고 있죠. 상대방에 대한 뭐 여론전, 심리전 이런 거는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인지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건 다 뭐 중국도 우리한테 하고 미국도 중국한테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 인민해방군 보고서에 아주 상세하게 공개가 다 돼 있어요. 자료가. 보면은 그 인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나라는 사람을 미국 정보기관이 너무 자세히 다 알고 있고 내 친척이라든가 내 배우라든가 친구라든가 이런 것도 다 알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걸 가지고 소위 그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압박 전술 이런 것들도 가능한 거고 그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배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더 잘 알지 않겠어요? 그렇죠. 무기 체계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상대방을 무력화하는 요새는 그래서 이제 뭐 전쟁이라는 게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혼합전. 그러니까 꼭 무기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정보력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미 정보기관에서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미국에 있는 중국 출신들, 특히 군 출신들도 많습니다. 이제 네.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군 내부에 관한 일종의 뭐 조사보고, 연구보고 같은 걸 계속 내면서
중국군을 좀 흔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하여튼 이러한 그 내부, 그 다음에 외부의 공격, 이러한 것들로 중국 군부가 지금 아주 크게 요동을 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밑에서 보기에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뭐 가야 되는데 계속 이런 말들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누가 어떻게 됐대더라. 그리고 뭐 직위 회전은 안 됐는데 전국인민대표대회 군부 대표 자격을 잃었대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군이 동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네. 뭔가 위에서 그게 그 시진핑이 찍어내기가 됐든 아니면 내부 투쟁이 됐든 뭔가 조용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조용하지 않다라는 게 계속 중국 군부를 휩쓸게 되면 군의 사기도 떨어지고요. 작전 능력에도 영향을 끼치게 돼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 정보기관이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그런 소식이나 이런 걸 전하고 흘리면서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지금 쓰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그 뭔가 여러 가지 비리에 얽혀서든 아니면 그 뭐 낙마, 정치적 그 경쟁자에 의해서 낙마가 되는 그런 그 수뇌부들, 네, 이런 네. 사람들을 다 이렇게 공작으로 회유해가지고 망명하든가 아니면은 스파이화 시키는 뭐 그런 작업들을. 영화는 많이 하는데요. 중국은 일단 이제 공산당이나 저런 최고위직에 가면 사실은 이전에는 언터처블이었어요. 막 건드리지를 않았어요. 네. 그런데 처음으로 정치국 상무위원 출신을 건드린 게 시진핑이고, 그게 조용캉이라는 소위 석유방으로 불렸던 그 이제 국영 석유회사를 기점으로 이제 기관 산업이니까 그 상당히 많은 자신의 세력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런 이제 첫 번째 케이스가 나왔고, 그러면서 사실은 고위 전임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중국도 그걸 잘 알잖아요. 네. 그런 걸 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 걸. 그래서 상당하게 그런 사람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적 박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최악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놔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파면당하면 뭐 연금도 안 나온다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사지로 너무 몰아넣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니까 그런 것까지는 가지 않도록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대기업들 보니까 은퇴 하더라도 몇 년 동안 고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계속 급여도 주고 그게 그겁니다. 관리하는. 못 나가도록. 왜냐하면 갑자기 코너에 몰려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라이벌 회사가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문이나 좀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그러면 평생 그 갖고 있었던 그런 이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그쪽에 전달이 될 수도 있고. 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중국의 체제 안정이나 이런데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나름대로 관리를 한다고 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